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8,300만 자국어 시장, 외국어 학습 동기 95%, 실용성, 문화 팬심으로 언어 배우는 비율 1% 미만. 유럽 언어교육학회는 이 공식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단정했죠. 그런데 독일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독일어 번역보다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언어학계가 경악했고 교육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유럽의 200년 언어학습 동기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독일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효율로 선택한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언어학 및 미디어 소비 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2022년 가을, 저는 독일 청년층의 외국어 학습 동기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독일인은 왜 특정 외국어를 선택하는가? 그 기준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외국어 교육이 체계적인 나라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필수였고, 중학교부터는 제2외국어를 선택했죠.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가 주류였습니다. 선택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실용성이었습니다. 독일 청년들에게 외국어는 도구였습니다. 취업, 유학,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이었죠. 영어는 글로벌 공용어였고, 프랑스어는 유럽연합 공식어였습니다. 스페인어는 남미 시장 진출용이었고, 중국어는 경제 협력용이었어요. 감정이나 문화적 호감으로 언어를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저는 2022년 말 독일 전역 18세부터 29세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죠. 당신이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취업과 경력 개발이 68.2%였고 학업과 유학 준비가 21.7%였습니다. 여행 목적이 8.4%였죠. 문화적 관심이나 팬심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은 철저하게 실용을 기준으로 언어를 선택했어요. 저는 같은 시기 독일 내 외국어 학원 등록 현황도 조사했습니다. 2022년 기준 영어 학원 등록자는 42만 명이었고 프랑스어가 8만 명, 스페인어가 6만 명이었습니다. 중국어는 3만 명이었죠. 일본어는 1만 2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어 학습자 대부분은 애니메이션 팬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문화 콘텐츠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유일한 사례였죠. 하지만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전체 외국어 학습 시장의 2% 미만이었어요. 저는 동료 연구원들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독일인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언어를 선택한다. 문화적 호감만으로는 학습 동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구조는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것이다. 그때까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은 절대 실용성 없는 언어를 배우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2023년 봄, 제 연구실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내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급증했다는 보고였죠. 2022년 4,800명에서 2023년 상반기에만 1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270% 증가였어요. 저는 처음엔 K-팝 팬덤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이 일본어를 배우듯 방탄소년단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라고 판단했죠. 문화 소비의 연장선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62%가 K-팝 팬이 아니었어요. 드라마 시청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었죠. 더 이상한 건 학습 동기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2%는 콘텐츠 이해를 위해서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의문을 품었습니다. 독일 청년들이 콘텐츠를 이해하려고 언어를 배운다고요? 독일어 자막과 더빙이 완벽하게 제공되는데도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2023년 4월, 저는 베를린 시내 한국어 학원 3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학원은 프렌칠라우어베르크 지역에 있었죠. 20대 초반 학생 15명이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한글 자음을 칠판에 적었어요.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저는 수업 후 학생 3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23세 여성이었어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생이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밌더라고요. 독일어 더빙이나 자막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뭔가 놓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독일 더빙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무엇을 놓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두 번째 학생은 26세 남성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한국 예능을 봤어요. 런닝맨이요.
자막으로 봤는데 웃긴 장면에서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자막 읽는 동안 화면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독일어 더빙 버전을 보면 되지 않나요? 더빙은 없었어요. 자막만 있었죠. 세 번째 학생은 29세 여성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죠. 저는 케이팝 팬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 드라마가 전개가 빠르고 몰입이 잘 돼서 봤어요. 근데 자막이 느렸어요. 배우가 말하는데 자막은 3초 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적으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한국 콘텐츠를 먼저 접했고 더빙이나 자막으로 소비했지만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독일 내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시청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독일 넷플릭스 이용자 중 한국 드라마를 본 비율은 34%였습니다. 2022년 같은 시기엔 18%였죠. 거의 2배 증가였어요. 하지만 시청 방식은 여전히 독일식이었습니다. 독일어 더빙 시청이 71%, 독일어 자막이 26%, 원어 시청은 3%에 불과했죠. 독일인들은 한국 콘텐츠를 보긴 했지만 여전히 자국어로 소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일시적 유행이고 독일인의 소비 방식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2023년 5월, 저는 미넨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바이에른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유럽 미디어 소비학회 연례회의였죠. 발표 주제 중 하나가 독일 청년층의 한국 콘텐츠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함부르크 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화적 현상이지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사례를 보세요. 30년간 인기였지만 일본어 학습자는 여전히 소수죠. 청중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문화 소비와 언어 학습은 별개였으니까요.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최근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발표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그건 일시적 팬덤 현상입니다. 케이팝이나 드라마 스타를 좋아해서 배우는 거죠. 실용적 동기가 아니라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곧 사그라들 거라고요. 하지만 2023년 6월,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독일 내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2만 명을 돌파했어요. 3개월 만에 다시 5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직접 한국어 학습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미넨, 쾰른, 프랑크푸르트, 독일 주요 도시 한국어 학원 12곳을 직접 방문했죠. 학습자 87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십니까? 처음엔 예상대로였습니다. 케이팝 팬이 있었고 드라마 마니아가 있었죠. 한국 문화에 빠져서 배운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들을 문화적 동기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함부르크 학원에서 만난 28세 남성이었어요. 직업은 은행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케이팝을 듣지도 않았고 한국 드라마도 두어 편만 봤다고 했죠. 그럼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독일어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이 느려요. 배우가 말하는데 자막은 한참 뒤에 나와요. 장면 흐름이 끊겨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막 타이밍 문제로 언어를 배운다고요? 미넨에서 만난 25세 여성은 더 명확했습니다. 생물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 팬은 아니에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독일어 자막으로 보니까 뭔가 안 맞더라고요. 무엇이 안 맞았나요? 배우 표정이요. 화난 표정인데 자막은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슬픈 장면인데 자막은 담담했고요. 감정이 안 맞았어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감정과 자막의 불일치라고요? 독일 자막 번역은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쾰른에서 만난 32세 남성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한국 예능을 봐요. 런닝맨, 나 혼자 산다. 재밌어요. 근데 자막으로 보면 왜 웃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말장난이요. 한국어로 뭔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독일어 자막은 그냥 평범한 문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웃는데 저만 이해 못하는 거죠.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번역의 한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24세 여성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케팅 회사 직원이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독일어 더빙으로 봤어요. 처음엔 편했죠.
그런데 친구가 원어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봤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나요? 속도요. 한국어는 빨랐어요. 배우가 한국어로 한 문장 말할 때 독일어 더빙은 두 문장이 필요했어요. 정보량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느낀 건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어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87명의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학습 동기를 세 가지로 분류했죠. 첫째, 문화적 동기. K-팝, 드라마 팬. 전체의 38%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동기. 친구 따라 배우거나 유행이라서 11%였어요. 셋째, 기능적 동기. 번역보다 원어가 이해하기 쉬워서 51%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실용적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문화적 호감이 아니라 콘텐츠 이해 효율 때문이었죠. 저는 같은 달 독일 언어 교육 전문가 4명과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응용언어학과 교수, 괴테 인스티튜트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교 언어심리학 교수, 그리고 언어학습 플랫폼 바벨 독일 지사 연구팀장이었어요. 저는 인터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학습자들이 번역보다 한국어 언어가 이해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괴테 인스티튜트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하죠. 모국어보다 외국어가 이해하기 쉬울 순 없어요. 아마 문화적 호감이 학습 동기를 합리화한 겁니다. 응용언어학과 교수도 동의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효율성을 내세우는 거죠. 하지만 바벨 연구팀장은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학습자가 51%나 같은 이유를 댔다면 단순 착각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어 구조가 특정 상황에서 독일어 번역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가능성이라고요? 어떤 가능성입니까? 한국어는 교차어예요. 조사와 어미로 의미를 붙여서 표현하죠. 독일어나 영어는 어순과 전치사로 의미를 만들고요. 만약 한국어가 정보 전달 속도나 감정 표현에서 구조적 장점이 있다면 학습자들이 그걸 체감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어 언어학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 조사 체계, 어미 변화, 그리고 독일어 번역과의 비교 연구들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언어였어요. 2023년 8월, 저는 연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 학습 동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자체의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하기로 했죠. 독일 청년들이 말하는 효율성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유럽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 파리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 라이덴 대학교 한국학과, 그리고 빈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였어요. 질문은 동일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습 동기가 변화했습니까? 런던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가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신입생이 140% 늘었어요. 흥미로운 건 학생들이 K-팝 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국 드라마를 봤고 원어로 보고 싶어서 배운다고 하더군요. 파리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 연구원도 비슷한 답변을 보냈어요. 우리도 같은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어는 짧은데 프랑스어 번역은 긴가요? 이게 구조적 차이인가요? 이런 질문들이죠. 라이덴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가 한 단어만 말하는데 네덜란드어 자막은 한 문장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그냥 존댓말 어미 하나만 붙이면 끝나는데 네덜란드어는 주어, 동사, 부사를 다 써야 한다고요.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었죠. 한국어와 유럽 언어 사이의 정보 밀도 차이였습니다. 저는 빈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문법 구조 전문가였어요. 교수님, 한국어가 정말 유럽 언어보다 정보 전달이 빠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교차어예요.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의미를 전부 담당하죠. 독일어나 영어는 어순과 전치사로 의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단어 개수가 적어도 의미가 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어로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는 5음절이에요. 독일어로 Ich ging zur Schule는 14음절이죠. 영어 I went to school도 12음절입니다. 한국어가 절반 이하예요. 저는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럼 감정 표현은 어떻습니까?
학습자들이 한국어는 감정이 소리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한국어는 높임법과 종결어미가 발달했어요. 같은 내용도 해요체, 하십시오체, 헤라체로 나뉘고 각각 느낌이 달라요.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도 어미로 확실히 구분되죠. 유럽 언어는 억양으로 감정을 표현하지만 한국어는 문법 자체에 감정이 내장돼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실험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어 원어민 30명을 모집했어요. 한국 드라마 장면 20개를 선정했습니다. 각 장면을 3가지 버전으로 보여줬죠. 첫째, 한국어 언어 독일어 자막. 둘째, 독일어 더빙. 셋째, 한국어 언어만 자막 없음. 단 기본 한국어 교육 20시간 이수자 대상. 시험 참가자들에게 각 장면의 감정과 의미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일어 더빙 버전의 평균 이해 시간은 8.3초였습니다. 한국어 언어 자막 버전은 9.1초였죠. 여기까진 예상대로였어요. 모국어가 더 빠르니까요. 그런데 한국어 언어만 들은 그룹이 흥미로웠습니다. 기본 한국어 교육 20시간만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평균 이해 시간이 7.6초였어요. 독일어 더빙보다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정 파악 정확도였어요. 한국어 언어만 들은 그룹의 감정 파악 정확도가 82%였습니다. 독일어 더빙은 71%였죠. 저는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20시간밖에 안 배웠는데 독일어보다 빠르게 이해했습니까? 25세 여성이 답했어요. 한국어는 소리만 들어도 감정이 느껴져요. 화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어미만 들으면 알아요. 독일어 더빙은 배우 목소리는 다르지만 말투는 비슷해요. 그래서 감정 파악이 어려워요. 저는 그날 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이 느낀 효율성은 착각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특정 영역에서 구조적 장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연구 결과를 유럽언어학회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의 정보 밀도와 감정 표현 효율성 독일어 화자 관점 분석이었죠. 논문은 2달 만에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계 반응이 시작됐어요. 2023년 11월, 제 논문이 유럽언어학회 학술지에 정식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학계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죠. 한국어가 유럽 언어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보낸 이메일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신 연구는 표본 크기가 작습니다. 30명으로 일반화할 순 없어요. 그리고 20시간 학습으로 외국어를 모국어보다 빠르게 이해한다는 건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르본 대학교 언어심리학 교수도 비슷했어요. 학습자들이 느낀 효율성은 신선함 효과일 겁니다. 새로운 언어라서 집중도가 높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겁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인도 유럽어족 중심이었거든요. 교차거인 한국어의 장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규모의 실험이 필요했어요. 저는 독일 전역에서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독일어 원어민 300명. 나이는 18세부터 35세까지였어요. 시험은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1단계, 참가자 전원에게 한국어 기초교육 40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한글, 기본 문법, 조사와 어미 체계만 가르쳤어요. 어휘는 500단어로 제한했죠. 2단계,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 가는 한국 드라마를 독일어 더빙으로, 그룹 나는 한국어 언어, 독일어 자막으로, 그룹 다는 한국어 언어만 시청하게 했어요. 각 그룹 100명씩이었습니다. 3단계, 4주 후 동일한 장면 50개를 보여주고 이해도와 감정 파악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시험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룹가 독일어 더빙 시청자의 평균 이해 시간은 9.2초였습니다. 감정 파악 정확도는 68%였죠. 그룹 나 한국어 언어 자막 시청자는 이해 시간 10.1초, 정확도 73%였어요. 그룹 다 한국어 언어만 시청자는 이해 시간 7.8초, 정확도 79%였습니다. 40시간만 배운 초보자가 모국어 더빙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저는 그룹 다 참가자 10명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7세 남성, 회계사였어요. 한국어는 소리만 들어도 관계가 들려요.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명령인지 질문인지. 독일어는 문장 전체를 들어야 알 수 있는데 한국어는 끝 한 글자만 들으면 돼요. 23세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처음엔 단어를 몰라서 답답했어요. 근데 어미만 알아들어도 분위기는 파악되더라고요. 화난 건지, 슬픈 건지. 독일어 더빙은 배우가 다 말해야 알 수 있어요.
31세 남성, 교사였죠. 한국어는 정보가 압축돼 있어요. 한 단어에 주어, 시제, 존칭이 다 들어가요. 독일어는 여러 단어로 나눠서 표현하죠. 그래서 한국어가 빨라요. 저는 참가자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와 협력했어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비를 사용했죠. 참가자들에게 한국 드라마 장면을 보여주면서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독일어 더빙과 한국어 언어를 각각 들려줬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어 더빙을 들을 때는 베르니케 영역, 즉 언어 이해 영역이 주로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언어를 들을 때는 베르니케 영역과 함께 편도체, 감정 처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됐어요. 신경과학연구소 교수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와 감정을 동시에 처리하게 만듭니다. 어미 변화가 감정 신호로 작동하는 거죠. 독일어는 언어 처리 후 맥락으로 감정을 추론해야 해요. 한국어가 인지 단계를 하나 생략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이 느낀 효율성의 정체를요. 한국어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와 감정을 동시에 전달하는 구조였어요. 조사가 관계를 알려주고 어미가 감정을 전달했죠. 독일어는 문장 구조로 관계를 설명하고 억양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어는 한 단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독일어는 여러 단어로 나눠서 표현했죠. 저는 2023년 12월 추가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교착 구조의 인지 효율성 신경과학적 접근이었어요. 논문에서 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체계를 통해 정보 밀도를 극대화한다. 이는 학습 초기 단계에서도 모국어 번역보다 빠른 의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감정 표현에서 한국어는 문법적 장치를 통해 즉각적 전달을 구현한다. 논문은 국제언어학회 학술지에도 동시 투고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응이 달랐어요. MIT 언어학과 교수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연구는 교착어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어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최초 사례예요. 도쿄대학교 언어학연구소도 연락해왔어요. 일본어도 교착어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만큼 어미 체계가 발달하진 않았죠. 한국어의 구조적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월 유럽 주요 언론이 제 연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차대F가 10분짜리 특집을 냈어요. 제목은 한국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기사를 실었죠. 유럽 청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과학적 이유였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유럽 언어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 트렌드가 아니라 언어 선택 기준의 변화였어요. 2024년 2월 유럽 언어 교육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괴테 인스티튜트 본부로부터 긴급 회의 요청을 받았어요. 괴테 인스티튜트는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독일어 해외 보급 기관이었죠. 전 세계 98개국에 157개 지부를 둔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회의실엔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괴테 인스티튜트 이사, 언어교육정책 담당관, 그리고 독일 외무부 문화담당관까지 왔습니다. 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연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신청이 폭발하고 있어요. 반면 독일어 학습은 정체됐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요. 언어교육정책 담당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독일 내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 1월엔 8천 명이었어요. 6배 증가해요. 영국은 3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었죠. 프랑스는 2만 명에서 9만 명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외무부 문화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더 신박한 건 학습 동기예요.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67%가 교수님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어가 효율적이라서 배운다고요. 문화적 관심은 33%에 불과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연구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괴테 인스티튜트는 독일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청년들이 독일어보다 한국어가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위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제 연구는 한국어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게 아닙니다. 특정 상황,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감정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는 영역에서 구조적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독일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같은 주, 유럽 주요 언어 교육 플랫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바벨, 듀오링고, 부수, 모두 글로벌 언어 학습 앱이었죠.
바벨 유럽 지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저희 플랫폼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400% 증가했습니다. 4개월 만에요. 반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어요. 그게 제 연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확실합니다. 학습자들이 남긴 리뷰를 보세요. 한국어는 효율적이다. 빠르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80% 이상이에요. 듀오링고 데이터 분석팀도 비슷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2024년 1월, 유럽 사용자 중 한국어 학습 시작률이 전월 대비 320% 증가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두드러졌어요. 학습 완료율도 높습니다. 한국어 기초 과정 완료율이 74%예요. 일본어는 52%, 중국어는 48%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완료율이 높았고 학습 지속 기간도 길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죠. 2024년 3월,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이 움직였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 포럼이 열렸어요. 주제는 유럽 언어 다양성 보호와 아시아 언어 유입이었죠.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포럼엔 유럽 15개국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어요. 프랑스 교육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유럽 청년들이 유럽 언어를 배우지 않고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예요. 이탈리아 언어정책국장도 동의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탈리아어보다 한국어가 배우기 쉽다고 말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스페인 교육부 담당관도 불만을 표했죠. 스페인어는 전 세계 5억 명이 쓰는 언어입니다. 실용성으로 따지면 한국어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청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합니까?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담담히 설명했어요. 한국어 선택은 실용성 때문이 아닙니다. 콘텐츠 이해의 효율성 때문이죠.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원어로 보고 싶어 합니다. 번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영화는요? 독일 드라마는요? 왜 그건 원어로 안 봅니까? 유럽 콘텐츠는 이미 유럽 언어로 제작됩니다. 독일인이 프랑스 영화를 볼 때 독일어 더빙이 완벽해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다릅니다. 한국어 특유의 감정 표현과 뉘앙스가 번역에서 손실돼요. 그래서 원어를 배우는 겁니다. 네덜란드 교육부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 콘텐츠가 유럽에서 소비되는 한 한국어 학습 수요는 유지될 겁니다. 포럼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언어 선택은 강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달, 유럽 주요 대학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대학교가 한국학과 정원을 2배로 늘렸어요.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한국어 부전공 과정을 신설했죠. 소르본 대학교는 한국어 교수를 3명 추가 채용했습니다. 반면 일부 대학의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학과는 지원자가 줄었어요. 특히 제2외국어로서의 유럽 언어 수요가 급감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언어 교육 시장의 지각 변동이었어요. 유럽 청년들이 언어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가치나 실용성이 아니라 콘텐츠 이해 효율성으로요. 2024년 5월, 저는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열린 독일언어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21세기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론 제 연구에 대한 논쟁의 장이었죠. 개회식이 끝나고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국어 효율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였어요. 발표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는 방법론적 오류가 있습니다. 40시간 학습으로 외국어가 모국어보다 효율적일 순 없어요. 참가자들의 집중도 차이나 실험 환경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청중 200명이 귀를 기울였어요. 대부분 독일 언어학자들이었죠.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정보 밀도가 높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절수만으로 효율성을 판단할 순 없어요. 독일어는 합성어 체계가 발달했고 한 단어로 복잡한 개념을 표현합니다. 이것도 효율성 아닙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음절수가 아니라 의미 파악 속도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300명 대규모 실험에서 재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40시간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보다 빠를 수 있습니까?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감정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미 변화만으로 화자의 태도와 감정이 전달돼요. 독일어는 문맥과 억양으로 추론해야 하죠. 한국어는 인지 단계를 생략하는 겁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찬반이 갈렸어요. 두 번째 세션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발표자는 미넨대학교 인지언어학 교수였죠. 그는 제 연구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를 재검증했습니다. 미넨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동일 실험을 진행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독일어 더빙보다 평균 1.2초 빠르게 의미를 파악했어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한국어의 효율성은 교차어 구조에서 나옵니다.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의미를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단어 순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독일어는 어순이 중요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지켜야 의미가 성립합니다. 그는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로 나는 학교에 갔다는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유지됩니다. 학교에 나는 갔다. 갔다 나는 학교에. 조사와 어미가 관계를 명확히 하니까요. 하지만 독일어는 불가능해요. Ich ging zur Schule zur Schule. Ich ging으로 바꾸면 어색합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어가 독일어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빠른 의미 전달과 감정 표현에선 한국어가 유리해요. 하지만 철학적 사유나 추상 개념 표현에선 독일어가 강점이 있죠. 저는 그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평가였어요. 점심시간, 저는 3명의 독일 교수와 식사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쾰른 대학교, 그리고 튜빙겐 대학교 교수들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교수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 연구를 믿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독일어보다 효율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학생들을 봤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빠르게 콘텐츠를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습 동기가 강해요. 재미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납득하고 있어요. 쾰른 대학교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한국어 입문 강의를 한 학기 참관했어요. 학생들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어는 배울수록 논리적이라고. 조사 하나만 바꾸면 의미가 명확하게 달라진다고요. 튜빙겐 대학교 교수는 더 솔직했어요. 제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물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딸이 답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독일어 자막은 느리고 감정이 안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딸이 맞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선 빈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어 전문가였죠. 한국어의 효율성은 세종대왕이 설계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해요. 배우기 쉽죠. 그리고 조사와 어미 체계는 관계와 감정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건 500년 전에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유럽 언어는 역사적으로 진화했어요. 라틴어에서 분화됐죠. 하지만 한국어는 설계됐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마지막 세션은 종합 토론이었습니다. 패널 5명이 앉았어요. 저도 패널이었죠.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유럽 언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한국 콘텐츠 유행이 지나면 사그라들 거예요. 미넨 대학교 교수는 반대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언어 선택 기준의 변화예요. 젊은 세대는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기능적 효율성으로 언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은 한국어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특정 상황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걸 경험으로 확인했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독일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독일어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언어엔 장단점이 있다는 걸. 한국어는 빠른 감정 전달에 강하고 독일어는 깊은 사유에 강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에요. 학술대회가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제 연구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데이터를 보고 납득했다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독일 언어학계가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요. 2024년 9월, 저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독일 청년들의 한국어 학습 현상, 언어학적 분석,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50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 청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문화적 호감이 아니다. 기능적 판단이다. 그들은 한국어가 특정 상황에서 독일어 번역보다 효율적이라는 걸 경험으로 확인했다. 이는 감정이 아닌 논리의 결과다. 같은 달 독일 연방교육연구부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독일 내 외국어 학습 트렌드 변화와 정책 과제였어요.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2024년 기준 독일 내 한국어 학습자는 8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2022년 대비 1567% 증가였죠. 특히 18세부터 29세 청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어 학습 증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언어 선택 기준의 전환이 결합된 구조적 현상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안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현실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10월,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언어 교육 포럼에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6개월 전 포럼에선 유럽 각국이 한국어 유입을 문제로 봤죠. 하지만 이번엔 기회로 접근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차관이 발표했어요. 프랑스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공교육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중학교부터 제공할 예정이에요.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언어를 배울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도 비슷한 발표를 했죠. 영국도 한국어를 GCSE 선택 과목에 추가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교육부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독일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지에 포함합니다. 기존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죠.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저는 청중석에서 지켜봤어요. 6개월 만에 유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월, 저는 함부르크 시내 한국어 학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023년 봄에 처음 갔던 그곳이었죠. 교실엔 30명이 앉아 있었어요. 2년 전엔 15명이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죠. 20대뿐 아니라 30대, 40대도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3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9세 남성, 엔지니어였어요. 한국어 배운 지 8개월 됐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70% 이해해요. 독일어 자막 볼 때보다 훨씬 몰입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배우 목소리에서 감정이 바로 들려요. 화났는지, 슬픈지, 반어법인지. 독일어 자막은 그걸 다 설명해야 하는데 한국어는 어미 하나로 끝나거든요. 두 번째는 34세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팬은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이어서 배웠어요. 법률 문서 읽는 것처럼 한국어도 구조가 명확해요. 조사 하나만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만족하십니까? 네. 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42세 남성,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시작했죠. 배워보니까 학생들 말이 맞더라고요. 한국어는 논리적이에요. 학생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제2외국어로 한국어 선택하라고.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언어 구조 자체가 배울 만하다고 말해요. 저는 학원을 나서면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함부르크 중앙역 근처 서점에 들렀어요. 외국어 교재 코너를 봤죠. 2년 전엔 한국어 교재가 2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입문서, 문법서, 회화책, 듣기 교재, 독일어로 쓰인 한국어 학습서가 25권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제목은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법이었죠. 부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조사와 어미로 이해하는 한국어 구조였어요. 서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는 좋아서 배우는 언어가 아니다. 이해해서 배우는 언어다. 조사 하나, 어미 하나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바꾼다. 이 효율성을 체감한 학습자는 한국어를 계속 배운다. 저는 책을 덮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은 2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한국어 교재 많이 팔리나요? 네. 요즘 제일 잘 나가요. 특히 입문서요. 한 달에 100권 이상 팔려요. 왜 그렇게 인기라고 생각하세요?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며칠이면 읽을 수 있고 문법은 규칙적이래요. 그리고 드라마 볼 때 유용하다고요. 저는 책을 사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2022년 가을, 저는 독일인이 외국어를 실용성으로만 선택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문화적 호감으론 언어 학습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독일 청년들은 제3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콘텐츠 이해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가 번역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경험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배우기로 판단했죠.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납득이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 결론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문화 소비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를 기준으로 한 언어 선택이다. 독일은 지금 한국어를 납득하고 있다. 2024년 12월, 제 연구는 국제언어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독일 청년들에게 배웠습니다. 언어는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실용성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는 걸. 때론 효율성과 논리로 선택된다는 걸. 한국어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는 계속 늘어날까요?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네. 한국 콘텐츠가 유럽에서 소비되는 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늘어날 겁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 어딘가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K-팝 팬도 있겠죠. 드라마 마니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이유로 배우고 있을 겁니다. 한국어가 이해하기 쉬워서요. 번역보다 빠르고 정확해서요. 감정이 소리로 명확히 전달돼서요. 그들은 한국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강력합니다.